모든 것이 좋아지는 한마디. 완벽한 존재로 태어난 인간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고 오직 절대적인 가치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 말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아무리 의심을 품어도 이것만큼은 흔들림 없는 진리입니다. 나는 나. 나는 괜찮아.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이면 된다. 나는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다. 마찬가지로 이 모두가 절대 진리입니다. 진실은 어떻게 말해도 갭이 생길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좀 들더라도 언젠가는 깨닫는 날이 옵니다. 이와 같은 진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를 좋아해. 우선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봅니다. 감정을 실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읽기만 해도 좋으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어색해도 말로 해보고 그저 연불하듯 중얼거려 봅니다. 나를 좋아해. 나를 좋아해. 나를 좋아해. 나를 좋아해. 나를 좋아해. 나를 좋아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외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것을 웹니다. 또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며 너를 좋아해 라고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더욱 좋습니다. 얼굴을 씻거나 이를 닦거나 화장을 하면서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볼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너를 좋아해 라고 한 번씩 말해봅니다. 처음에는 겸연쩍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말을 겁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은 절대적인 진실이고 그 진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예외 없이 자신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좋아하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노력합니다. 만일 자신을 싫어한다면 배가 고파도 울지 않고 젖을 달라고 보채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아기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 요인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또 좋아하지 않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좀 더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니까요. 솔직히 요구해도 됩니다. 더 많이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자신을 더욱더 소중하게 대해도 됩니다. 나를 좋아해. 너를 좋아해. 이 진실을 다시 한 번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자신을 방해하는 온갖 빌리프, 트라우마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호전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저 진실을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사실을 알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뭐야, 이거였어? 이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소원은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현이 가속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해방하는 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와 펜을 준비합니다. 종이는 클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 세 가지 소원을 정합니다. 세 번째, 세 가지 소원을 이미지화했을 때 떠오르는 나쁜 기분을 확인합니다. 기분이 나빠지지 않으면 비법을 계속 시도하면 됩니다. 네 번째, 소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과거의 사건, 특히 어릴 때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에서 사건들을 떠올립니다. 다섯 번째,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슬프다. 나는 무섭다. 라고 말로 표현해 봅니다. 6번째, 좀 더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감정, 분노, 슬픔, 두려움이 확인이 되면 다시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슬프다. 나는 두렵다라고 말하고 왜냐하면을 덧붙여 말을 이어갑니다. 한 가지 감정일 때도 있지만 두세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7번째,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이유를 노트에 적습니다. 감정을 느끼면서 아니면 냉정함을 잃지 않고 줄거리를 써나갑니다. 8번째, 기분에 상관없이 일단 써나갑니다. 쓰면서 기분이 나빠져도 눈물이 나도 몸이 떨려도 그 감정을 음미합니다. 그리고 존재를 되찾는 습관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잠자기 전과 일어나서 바로 나를 좋아해 라고 말합니다. 말하기 힘들다면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너를 좋아해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위의 두 가지를 감정을 담지 않아도 되니까 소리내서 말하고 이를 습관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을 습관으로 만듭니다. 첫 번째, 잠자기 전과 일어나서 바로 나를 좋아해 라고 말합니다. 생각만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너를 좋아해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위의 두 가지를 감정을 담지 않아도 되니까 소리내서 말하고 이를 습관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100일 만에 잠재의식이 달라질까?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한두 번 했다고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식보다 2만 배나 센 잠재의식에 소원을 침투시키려면 반복과 임팩트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충격적인 체험을 하면 한 방에 침투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각오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이혼한다든지 무일푼으로 외국에 나간다든지 하룻밤에 3천만 원을 쓴다든지 시내 한복판에서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법은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평범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반복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이 비법을 100일 동안 계속합니다. 100일은 약 3개월입니다. 여기서도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묵은 피가 새피로 바뀌어 치료 효과가 나타나거나 피부 세포가 재생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3개월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3개월은 체질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제1장에서 잠재의식은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질이 달라질 정도의 시간인 100일 동안 3가지 소원에 집중했는데 그것이 몸, 즉 잠재의식에 침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이제 소원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사실 원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숨을 참고 있는 동안 첫 번째 소원을 3번 쓴다가 아니라 숨을 참고 있는 동안 소원을 이미지한다였습니다. 그 후 숨을 내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미지화를 하는데 서툰 사람이 있고 결혼하고 싶다고 바라면서도 제대로 이미지화하지 못해 그 반대로 이미지화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사는 모습을 이미지화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이미지화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이미지의 세계에는 부정형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이미지화가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 쓰는 것은 이미지하에 서툰 사람도 할 수 있죠. 종이에 남은 글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소원을 글로 쓰는 동안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미지화하는 것이 글로 쓰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 방법은 내 필생의 일이기도 한 폭포 수행을 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이것이 소원 실현의 보편적인 메커니즘이 아닐까 라고 문득 깨닫고 즉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숨을 참고 있는 동안 소원을 이미지화한다. 그리고 숨을 내쉰다. 이것이 소원을 이루는 절대 법칙이자 메커니즘이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자 독자들이 아큐이 씨가 했던 방법과 같네요 라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쇼와 시대를 대표하는 작사가 아쿠유가 이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춥니다. 숨을 참는 동안 레코드판이 잘 팔려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이미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고 생각을 지웁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뿐입니다. 아쿠유는 이것을 습관적으로 계속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는데 노래가 히트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폭포 수행 중에 깨달은 방법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면 정말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숨을 참고 있는 동안은 아까도 말했듯이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실로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숨을 안 쉬면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가령 월 수입 1,000만 원이 넘는다 같은 소원에서 느끼는 공포보다 훨씬 큽니다. 도구로서 독을 다스린다는 말은 아니지만 죽음과 직결되는 가장 강한 독을 주입하면 그 이외의 공포나 불안 따위는 별것 아닌 것이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쩌지? 지금과 달라지면 어쩌지? 같은 스트레스도 죽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각오로 하면 안 될 게 없다는 말처럼 잠재의식이 죽음과 직결될 정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소원을 이미지화하면 신기하게도 그 소원이 술술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미지화하는데 서툰 사람도 있으므로 글로 쓰는 방법으로 통일합니다. 각 소원은 15에서 25자 사이로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숨을 참을 수 있는 동안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15자에서 25자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참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잠재의식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무슨 일이든 간결하고 단순한 것이 제일입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습니다. 그 사이에 첫 번째 소원을 3번 씁니다.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제 1장에서 이야기한 꼬마 요정과 구두방 할아버지에서 할아버지가 꼬마 요정들에게 신발을 선물했듯이 딸이 학창시절 문제였던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반대하는 엄마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듯이 마지막은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줄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한 번 쓰면 됩니다. 잠재의식은 변화로부터 몸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2만 배의 힘으로 소원의 실현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재의식에게 감사하면 그 사명은 완료됩니다. 마지막 줄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잠재의식에게 감사함으로써 잠재의식이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 일본 선수가 멋진 쾌거를 올렸습니다. 복싱 미들급에서 금메달을 딴 무라타 료타 선수였습니다. 아시아인은 서구인에 비해서 몸이 작기 때문에 낮은 체급에 출전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량급인 미들급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무라타 선수가 금메달을 딴 후 선수 개인 공간에 텔레비전 카메라가 잠입하여 촬영한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무라타 선수 아내의 흥미로운 습관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금메달을 따기 전부터 금메달을 땄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쓴 종이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부부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리 감사했던 것입니다. 프로그램 리포터와 해설자가 놀라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는데 이는 정말로 이치에 맞는 습관이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이미지화하는 것은 효과가 매우 큰데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때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잠재의식이 이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항을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무라타 선수는 단순히 고맙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들급이라는 어려운 체급에서 전례 없는 금메달을 딴 것은 노력 이상으로 뭔가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뭔가가 바로 잠재의식의 저항을 누그러뜨리는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노력을 기울여야 좋은 결실을 맺지만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해지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 가게를 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노부부는 낡고 해진 구두를 신은 사람을 보면 돈을 받지 않고 신발을 고쳐줄 정도로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고 급기야 구두를 만들 가죽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제 구두를 만들 가죽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어 라며 아쉬운 듯 말하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마지막까지 멋진 구두를 만들면 돼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놀랍게도 아주 멋진 구두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그 구두는 가게에 진열하자마자 금세 팔렸고 그 돈으로 새 가죽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 아침에도 구두방 작업대 위에는 멋진 구두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구두를 모두 좋은 값으로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매일 자고 나면 구두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한밤중에 몰래 일어나 구두방을 엿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꼬마 요정들이 나타나 신나게 구두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고마움의 표시로 꼬마 요정들에게 귀여운 옷과 신발을 만들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밤중에 또다시 나타난 꼬마 요정들은 그 옷을 입고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이 있는 그림 동화의 꼬마 요정과 구두방 할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매우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지금 또 궁지에 물리면 꼬마 요정아 도와줘 라고 소리치기도 한답니다.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마감 때문에 자주 철야를 했었는데 입버릇처럼 툭 하면 튀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꼬마 요정이 나타나 도와주었다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저는 진지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소원을 이루는 사람의 모든 조건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에는 사람들의 꿈이라든지 교훈이나 마음을 울리는 뭔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인간 삶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복숭아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도깨비를 물리치고 보물을 얻어 잘 살게 되었다는 내용의 일본 전래 동화인 모모타로도 그렇고 장사꾼이 어느 날 부처님께 받은 지푸라기를 귤과 비단 등 다른 물건과 하나씩 바꿔가며 집까지 얻게 되었다는 내용의 일본 전래 동화 지푸라기 부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꼬마 요정과 구두방 할아버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죽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일단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멋진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고마운 마음에 옷과 신발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에서 매력적인 부분은 두 번째인 일단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멋진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잠자는 동안 꼬마 요정이 나타나 일을 끝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든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잘 아는 편집자는 책 제목이나 표지를 결정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그날은 일단 그냥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갑자기 제목이 떠오른다던가 아니면 잠에서 깬 순간 번쩍하고 머리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세미나나 강연을 기획할 때 일단 열심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는 마음을 비우고 일단 잠을 잡니다. 그렇게 자고 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한답니다. 이럴 때 마음속으로 저는 꼬마 요정이 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꼬마 요정과 구두방 할아버지에 나오는 꼬마 요정은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그 정체는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이란 말 그대로 평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의식을 말합니다. 빙산을 예로 들면 수면 위로 솟아있는 부분이 의식이고 물속에 잠겨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잠재의식입니다. 이 수면 아래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바로 꼬마 요정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평소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중요할 때 멋지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꼬마 요정은 언제 나타날까요? 동화에서는 가죽이 딱 한 장 남았을 때 꼬마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현실에 비추어 보면 바로 한계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할 만큼 다 해서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잠재의식이 멋지게 힘을 발휘해 짜잔 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소원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령 회사 이익이 2.5배나 늘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전년도에는 큰 폭의 적자가 나서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이때 꼬마 요정, 즉 잠재의식을 불러냈더니 놀랍게도 2.5배나 되는 이익을 달성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돈 300만 원이 생겨서 애인과 하와이로 여행을 갔습니다 라고 말한 30대 여성도 억눌러 있던 꼬마 요정을 해방시켰더니 뜻밖의 여행 갈 돈이 생겨난 것이죠.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최고의 남자를 만나 초스피드로 결혼에 골인했다 라고 말한 40대 여성은 애인과 막 헤어진 데다 나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결혼 기회를 놓치고 이제 내 인생에 결혼은 없겠구나 하고 체념했을 때 꼬마 요정이 최고의 신랑감을 데려와서 초스피드로 결혼했습니다. 모태솔로였다가 생전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말한 30대 남성은 2달 정도 닥치는 대로 무작정 여성에게 말을 걸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해서 이제 그만하자고 마음을 접은 순간 갑자기 인기가 높아지며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꼬마 요정이 데려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까지 듣고 소원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차리셨나요? 그것은 바로 극한까지 내몰려서 몸에서 완전히 힘을 빠졌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개발서를 읽다 보면 소원은 머릿속에서 지웠을 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코칭을 시작하고 몇 달 뒤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무료 100명 코칭을 실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나는 무서운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명확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판에 박힌 듯한 하루를 보내면서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 한 구석에는
막연한 불안과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결혼 걱정 등 그렇다고 자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집단 활동에서 3년 뒤에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령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다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라고 묻자 그걸로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래서야 코칭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자기 인생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제 인생의 은인인 베스트셀러 영업맨들이여 절대 부탁하지 마라 의 저자인 영업의 신인 가카타 아키라 선생에게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네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장차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묻자 한 아이는 의사, 한 아이는 경찰, 한 아이는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 아이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년 뒤 그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살해되었는데 곧바로 범인이 잡혀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의사, 경찰, 변호사는 앞에서 꿈을 이야기한 소년이었고 범인은 모르겠다고 대답한 마지막 소년이었습니다. 가카타 선생은 이 이야기를 읽고 살면서 꿈이나 목표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고 전율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꿈이나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장차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정신세계에 관한 책이나 그 분야의 글을 읽어보면 꿈이나 목표를 위해서 매달리는 사람을 한심하게 보는 듯한 내용이 자주 눈에 띕니다. 흔히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살아라는 말을 시작해서 심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양이처럼 살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나 대라지 주인에게 먹이나 얻어 먹으면서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달관한 표정으로 나는 꿈도 목표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화가 납니다. 그럼 어디 풀만 먹고 살아보시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인간인 이상 꿈이나 목표, 소원이 있어야 훨씬 즐겁고 알차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꿈이 없는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인증입니다. 단 소원이 있든 없든 평소에 생각하는 일이 100% 실현되는 것, 그 역시도 사실입니다. 꿈도 목표도 없다고 말하는 자칭 달관자도 의식하든 안 하든 인간인 이상 뭔가 보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보고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눈을 감습니다. 두 번째, 방 안에 있는 빨간색 물건을 빠짐없이 생각해냅니다. 세 번째, 눈을 뜨고 방 안을 둘러보며 빨간색 물건을 확인합니다. 눈을 뜬 순간 틀림없이 방 안의 빨간색 물건이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껏 눈치채지 못한 빨간색 물건까지 찾아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식의 힘입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 보이고 늘 머릿속에 그리는 것만 실현합니다. 아마존 오지의 원주민은 자동차 앞에 서 있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자동차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억에도 남지 않거니와 만져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자동차는 현실에 없는 물건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소원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그것을 볼 수도 없거니와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되는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소원을 간절히 열망하고 뜨겁게 이미지해야 한다면 그것이 어느새 현실이 됩니다. 정말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선은 소원을 글로 써서 인식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용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소원이나 목표를 3가지 쓰면 됩니다. 목표의 규모나 쓰는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우선은 뭔가 쓰고 다시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읽으면서 수정해가면 내용이 좀 더 명확해져서 꿈을 이루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왜 세 가지 소원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원을 세 가지로 정하는 것도 그렇고 세 번 쓰는 것도 그렇고 모두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아마 세 가지 소원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소원이라고 하면 꼭 세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라는 말은 있어도 두 가지나 네 가지 소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알라딘과 요술램프에서도 그렇고 샤를 페로의 어리석은 소원에서도 소원이 세 가지입니다. 숫자 3의 별명은 우주의 숫자입니다. 이 세상을 만든 것이 3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류 최초의 남녀가 자식을 낳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2는 그대로 있으면 소멸해 버리지만 거기에서 3이 되면 비로소 성장과 발전을 이룹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안정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세 가지 소원이라고 하면 어쩐지 기분 좋은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소원을 3번 쓰는 이유는 우리가 별똥별에 소원을 빌던 추억을 떠올리면 됩니다. 별똥별이 사라지기 전에 소원을 3번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기억할 거예요. 이건 역시 단순한 옛날 얘기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진실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불과 0.5초도 되지 않습니다. 3초씩이나 걸려서 떨어지는 별이 있다면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런데 0.5초 동안 소원을 3번 말한다는 것은 아무리 말이 빨라도 힘듭니다. 하지만 별을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소원을 말할 수 있을 만큼 늘 마음속으로 빌고 있고 기억하는 소원이라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별똥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까마귀가 깍깍 우는 동안이라도 좋습니다. 치마가 바람에 날리는 순간이라도 좋고 신호대기로 차가 멈췄을 때 눈앞에 폭스바겐이 지나가는 순간이라도 좋습니다. 느닷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 소원을 3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늘 머릿속에 저장해두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은 태양이 서쪽에서 뜰 확률과 같습니다. 그 어떤 일은 직접 정해도 좋습니다.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3번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소원은 3가지로 정하고 각 소원마다 3번씩 쓰는 것이 규칙입니다. 부정어가 들어가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지 않기를, 평생 독신으로 살지 않기를, 이런 식으로 소원을 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른바 부정어가 들어간 소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소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하는 말 전의 가난과 독신이 이루어집니다. 가령 다음의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UFO에서 내리는 외계인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UFO에서 내리는 외계인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들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가렵더라도 코를 만지지 마세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코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나요? 만지지 말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만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정어에는 대상을 지워버리기는커녕 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원을 명확히 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부정어를 쓰면 역으로 그것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아 원치 않는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어떤 절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을 모신 벽당 벽에 이상한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내용이 눈에 들어와 읽어보았더니 기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기를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기호는 아마 글을 쓴 사람의 아들인 듯 했습니다. 기호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나 보다. 종이에 적힌 글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글을 보니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모습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고 행동해도 역으로 왕따를 유발하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왕따 당하지 말라고 말해도 아이는 더욱 강하게 왕따를 이미지화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왕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소원을 빌고 싶다면 학교에서 왕따 당하지 않기를, 이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기를, 이렇게 비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해지지 않기를, 이것을 부자가 되기를, 평생 독신으로 살지 않기를, 이것을 결혼하기를, 살찌지 않기를, 이것을 날씬해지기를, 또는 표준 체중이 되기를, 미움받지 않기를, 이것을 사랑받기를, 실패하지 않기를, 이것을 일이 잘 풀리기를, 긴장하지 않기를, 이것을 마음 편히 먹기를. 이렇게 만일 소원에 부정어가 들어가 있다면 즉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써봅시다.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이라는 말은 망령과 같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말할 때 흔히 형용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듭니다. 1년 뒤에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 행복하다, 즐겁다, 자유롭다 라는 형용사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소원이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잠재의식이 무엇을 어떻게 실현시켜야 할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코칭 활동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일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라고 다시 물어서 명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형태도 없는 망령과 같은 소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쓸 때 형용사가 떠오르면 그것을 동사나 숫자로 바꿔봅니다. 예를 들면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는 애인이 생긴다는 동사로 바꾸거나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는다처럼 수치로 표현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잠재의식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며 가치관에 부합하고 정해진 날짜가 있도록 자신의 소원 3가지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쓴 소원 3가지는 우리 이 영상의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3가지 소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써보겠습니다. 3가지 소원을 글로 써봅니다. 쓸 때마다 문구 자체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비법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습니다. 그 사이에 첫 번째 소원을 3번 씁니다.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쉽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합니다. 생과 사의 경계는 숨을 쉬느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호흡의 질이 곧 인생의 질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인간에게 호흡만큼 특이한 행동도 없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숨쉬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과 동시에 숨쉬기도 끝납니다. 이것은 모든 동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인간은 호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생물체입니다. 가령 오른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아무렇지 않게 손을 듭니다. 하지만 심장을 멈추라든지 배에만 땀을 흘리라고 하면 그럴 수는 없죠. 다시 말해 인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동작과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동작이 있는데 재미있게도 호흡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보통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계속 움직이는 일은 없지만 심장을 비롯해 다른 장기는 쉼 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의식해서 손을 움직일 수 있지만 의식해서 심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계속할 수도 있고 의식해서 멈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호흡은 의식과 무의식의 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긴장해서 굳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긴장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면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은 상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호흡이 깊은 상태입니다. 긴장한 사람은 예외 없이 호흡이 얕습니다. 그러므로 긴장을 풀려면 심호흡을 하면 됩니다. 의식해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무의식적으로 굳어버린 몸과 마음이 풀립니다. 사실 인간의 상태는 긴장과 이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 아니면 릴렉스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인간에게는 최고의 릴렉스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 갑자기 대기에 노출되면서 스트레스 상태에 놓입니다. 어쨌든 숨을 쉬어야 하므로 우렁차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밖에 순응하려고 합니다. 차츰 밖에 익숙해지면서 릴렉스 상태를 되찾지만 그러다가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젖거나 큰 소리에 놀라거나 불안해지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우는 상황을 되풀이하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대개 호흡이 얕고 빠릅니다. 반면에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호흡이 깊고 여유가 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평생 쉬는 호흡의 수는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호흡이 빠른 사람은 그만큼 호흡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단명하지만 호흡이 느린 사람은 장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흡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숨만 제대로 쉬어도 인생이 어떻게든 풀린다는 뜻이죠. 건강도 소원을 이루는 것도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데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호흡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또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하지만 스트레스는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다면 성장도 없으며 성장과 스트레스는 늘 함께합니다. 소원을 실현하는 원동력 역시 스트레스입니다. 따라서 가장 편한 것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세계 분야에는 바샤르라는 유명한 우주인이 있습니다. 바샤르는 드릴 앙카라는 사람과의 교신으로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바샤르의 신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키워드가 가슴 뛰는 이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 뛰는 일을 찾으면 꿈이 이루어진다. 바샤르의 메시지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흥분을 가슴 뛰는 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확실히 뜻은 잘 전달되지만 그래도 엄연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브리지스라는 심리학자에 따르면 태어나는 순간의 감정은 흥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흥분이 성장하면서 쾌와 불쾌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감정으로 분화해 가는 것이죠. 흥분에 쾌와 불쾌가 있듯이 소원에도 늘 그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소원을 들여다보면 분명 그것은 쾌, 즉 기쁨이지만 동시에 불쾌, 즉 두려움도 숨어 있습니다. 불쾌가 너무 강하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원이 단순히 가슴 뛰는 일, 즉 기쁨이라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 이면의 두려움이나 불쾌한 감정이 제동을 겁니다. 말하자면 기쁨으로 인해 가속 페달을 밟지만 그 이상의 세기로 두려움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은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소원을 이루려면 쾌를 강화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닙니다. 흥분 안에 쾌와 불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초에는 같은 것이어서 쾌를 강화하면 흥분 자체도 강해져 불쾌까지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소원은 어떤 상태에서 실현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쾌도 불쾌도 아닌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흥분도 하지 않고 당연히 스트레스도 없으며 완전히 릴렉스한 상태에서 바로 소원이 실현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토록 결혼하고 싶다고 소원을 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분명히 행복하기는 한데 매일 가슴 떨리고 설레는 것은 아닙니다. 월 수입 1,000만 원이 넘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으면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소원의 실현은 이런 것입니다. 릴렉스, 다시 말해 깨달음입니다.